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닙니다. 1964년에 개봉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미군의 한 공군 장교가 등장합니다. 그는 소련이 미국인의 혈통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이 대통령도 모르게 핵폭격기를 소련으로 출동시킵니다. 그 이후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 미국 정가에서 한 공군 장군이 부하들에게 전달한 메모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내 직감에는 2025년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것이다 였습니다. 자, 과연 이 장군의 메모도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냥 웃어 넘길 일일까요? 최근 중국 정찰 풍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미군의 움직임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마이클 미니한 미국의 사성장군이자 현재 공군 기동사령부의 수장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을 지낸 아시아 전략통이기도 합니다. 이 장군의 메모가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자, 미니한 장군이 2년 후 전쟁을 예측한 배경에 두 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2024년 대만 총통선거, 그리고 미국 대선입니다. 미니한 장군은 대만 총통선거가 중국을 자극할 것이며 미국 대선 직후 미국이 어수선할 때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봤습니다. 물론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를 재빨리 진화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 중국과의 전쟁을 예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스는 중국이 6년 안에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7년을 미중 전쟁의 시한으로 제시한 건데요.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됐습니다. 필립 데이비스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이 미국의 한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이 사람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무력 시위를 벌였을 정도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해에 매우 모호하긴 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표로 대만을 장악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는 시진핑 주석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최근 미군의 움직임을 보면 이 중국과의 전쟁이 정말 허황된 소설로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미군을 중국과의 전쟁에 맞춰서 재편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군기지 4곳에 대한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라서 이미 5곳의 필리핀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곳을 추가했고 그 가운데 2곳 이상이 바로 루손섬 북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루손섬은 이 바시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바로 마주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미군과 필리핀군 합동으로 이 발리카탄이라는 훈련이 매년 실시되는데요.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높은 대만 턱 밑에 미군의 추가 기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최전선이 되는 기지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움직임은 바로 MLR, 이른바 해병연안연대입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잘 알려지게 된 개념인데요. 이 양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를 해병연안연대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 내부에서도 이 해병대 역사상 아주 큰 변화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해병연안연대는 보통 2,00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요. 이 외딴 섬에서 싸우도록 설계된 부대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이 필리핀 루손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합동훈련을 벌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부대가 또 다른 해병연안연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대의 특성은 대함, 즉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추고 소규모로 정찰 및 감시 작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함대, 섬을 장악하려는 해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중동의 지상전에 초점이 맞춰있던 미국 해병대가 이 태평양 전투용으로 바뀌어가는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중국의 섬 침공에 대비하는 부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전략적인 요충지죠. 이 괌에 신설된 해병대 부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미 해병대가 캠프 블라즈라는 태평양 괌 기지를 재개장했는데요. 1992년 폐쇄됐던 기지가 부활한 것을 두고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워게임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무려 24개의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의 워게임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일단 중국은 대만 침공에 성공하지 못한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피해가 결코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수백 개의 전투기, 2척의 항공모함, 20척 이상의 다른 함정이 파괴되고 3,2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미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강화하고 대한미사일을 갖춘 부대를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국경을 맞대는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대만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군에 완전히 에워싸여서 이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이 군사적 지원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군이 태평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이 권고와 사실상 일치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찰 풍선 문제에서 봤듯이 이 미국과 중국의 우발적 충돌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미중 간의 전쟁이 마냥 허황된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기가 불과 2년 후라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